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야 하는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기자. 네. 예, 지난 한 주 쉬었어요. 네. 예. 어떤 소식 이번 주는 가져오셨나요? 네, 첫 소식은 원희룡 지사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 논란입니다. 네, 그 경축식에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 네.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뭐 항의도 하고 네. 그 행사장을 그냥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먼저 우선 그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 네. 일본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전체 5분짜리 정도 발언인데 지금 일부분을 이제 자른 건데요. 네. 우선은 김율근 광복회 제주 지부장이 대독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기념사를 계속한다면 원점에서 광복회 검토하겠습니다. 경축식 행사 집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광복회장의 발언 내용도 궁금하네요. 좀 네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 그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친일 인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친일파와 결탁을 했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데 이 묘를 이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원지사 발언부터 좀 살펴보죠. 원지사 발언을 두고 약간 친일을 옹호하는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네, 우선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역사인식 부재에 따른 이제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시민사회단체하고 민주당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사실은 했어요. 뭐 지사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원지사가 발언했던 것처럼 그 식민지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공과 이제 과를 같이 봐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는 국민을 이제 분열시킨다라면서 충분히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인데 그 발언을 한 때와 장소의 문제도 사실은 논란을 좀 더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제 뭐 독립유공자와 후손 뭐 이런 분들이신 거잖아요. 예.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원지사 발언 도중에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고 또 일부 참석자들은 발언 도중에 행사장을 그냥 나가버렸어요. 영상에도 다 찍혀져 있고 그만해라, 경축식의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고성이 오고 갔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번 그 경축식 행사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돼서 그 독립유공자나 후손들만 중심으로 참석을 했는데 후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지사의 발언이 가해자인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처럼 비춰지고 있고 어쨌든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특히 그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만 원지사가 그 발언을 할 때 표정이라던가 그 어투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강경했거든요. 경축식은 말 그대로 이제 축하하는 자리인데 남의 잔치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빌미로 그 광복회 관계자나 유공자들을 이제 협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원지사가 발언 중에 그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 어떤 행정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는 성격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논란이 더 이렇게 부추긴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가도 너무 나갔다 뭐 이런 그렇죠. 시선인데 광복절 경축식은 뭐 제주도가 주관을 하나요? 예. 네, 제주도가 저도 사실은 이 광복회가 주관을 하고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예산을 빌미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알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국가 경축식이나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계획 수립부터 행사 진행까지 다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상 기념식이나 경축식에는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고 이번은 축소돼서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행사를 지원하느니 안 하느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단체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많죠. 그 광복 회장의 기념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지사의 그런 발언이 이제 어떤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서 어떤 일종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 어떤 계획된 발언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이번 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그 중앙 정치권 행보를 계속 해온 상태잖아요. 해온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당시 또 그 김원용 광복회장과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과의 어느 정도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를 미리 사전에 이제 받고 이거를 이 발언을 좀 쏟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경축식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이제 정말 단체로 동백꽃 배지를 다 떼고 참석을 했어요. 네. 그 배경을 두고서도 사실은 네. 그런 시각에 조금 더 힘을 네네. 주게 되는 요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 사실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기념식의 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또 이제 4.3 동백꽃 배지를 달고 가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원희룡 지사뿐만이 아니라 교육감과 의장 등 참석했던 단체장 전체가 그 동백꽃 배지를 뗐어요. 떼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도 요청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다 단체 배지를 뺐다고 하니까 이 원지사 발언과 이 동백꽃 배지를 뗀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해명은 했죠. 네. 네. 해명은 했는데 이 원지사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경축식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축하하는 자리인데 4.3 배지라는 건 이제 추념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경축식 분위기하고 맞지 않아서 의전팀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치단체장들 다른 단체장들한테 요청을 할 때 그런 부연 설명이 전혀 없었고 또 행사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급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이제 아직 해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예. 네, 그 지난 18일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쨌든 단체장으로서 경축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또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뭐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단체장으로는 사실 처음으로 그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4.3 배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4.3 단체들도 원희룡 지사가 이제 직접 해명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지사가 이제 직접 해명에 나설지 좀 그것도 관심인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이제 두 번째 소식은 그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네. 그 수도권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사실 제주는 이제 여행을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민들의 그런 걱정이 더 큰 건데요. 사실 지난 주말에 그 이제 여행을 온 확진자가 여행을 왔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되게 크게 놀랐었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 김포 70번 네. 확진자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이분이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4명이서 이제 제주를 2박 3일 동안 여행한 것으로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았었죠, 주말에. 네. 그 제주에서 이제 접촉한 사람 한 6명, 네. 예, 다 음성으로 이제 판정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귀가하는 그 항공편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동안 이제 기내에서는 감염이 잘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다 정설이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김포 70번 확진자가 제주 여행을 마치고 김포로 돌아가는 그 항공편에 같이 탑승했던 전남 진도군 3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기내 접촉에 의해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진도군 1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사랑제일교회
네. 그리고 이제 8.15 이제 보수단체의 집회로 네네. 인한 그걸로 야기되는 어떤 N차 감염에 대한 우려잖아요. 제주에도 참석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중앙대책방역본부에서 교인 명단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보내줬었거든요.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전국 단위의 교회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제주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주도민 12명이 그 교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11명은 이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한 사람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네. 경찰까지 이제 나섰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광주에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죠. 지금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이제 검사도 받지 않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그냥 도내 기관들을 좀 돌아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네. 사실 이제 뭐 도청, 교육청 기자실들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네네네. 김찬현 기자도 이제 접촉자로서 네. 한나절 정도 네. 본의 아니게 재택근무를 했어요. 네. 사실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것도 이제 제주도청 기자실이었고 그 당시에 기자들도 상당히 이제 충격보다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신문 기자라고 해서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언론사도 처음 보고 이제 와서 이제 명함을 막 돌렸거든요. 명함을 돌렸는데 나중에 그 명함을 돌린 기자가 신모 씨인데요. 신모 기자인데 명함을 돌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항의를 하고 나서야 이제 본인이 그걸 시인을 했고 검사를 이제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마스크를 초반에 착용을 했다가 벗었다 하면서 기자들 다 이제 악수도 하고 명함도 나눠주고 이야기도 하고 하고 뭐. 사실 도청 기자실에는 도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한 30~40명이 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긴급 방역도 실시를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도교육청 기자실도 한때 폐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뭐 다행히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네네. 한나절 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어요. 네네. 근데 그 기자가요 광화문 집회를 참석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원래 지침상으로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지침상으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를 한 상황이었는데 평소에 이 신모 기자와 안면이 있던 그 기자가 SNS를 이렇게 하다가 그 신모 기자가 광화문 집회 참석했다. 라이브 방송을 한 네.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경우처럼 약간 집회에 참석하거나 교회를 방문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죠.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만 명이 참여했다라는 네. 경우들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막 대규모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자진 신고에만 사실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가 이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게 다들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찾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진 신고를 갔다 온 사람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자는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그리고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 용인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인데요. 행정명령이다 보니까 이거 위반 시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확진 판정을 나중에 받게 됐을 경우에는 치료비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역 소독하는 방역 비용까지 제주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피해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루어져서 피해가 엄청 커졌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강남 모녀 예, 때처럼 예. 제주도가 아마 민사로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다음은 폭염 소식입니다. 예,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네네.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저도 최근에 느꼈던 여름 중에 정말 많이 더웠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첫 온열 질환 사망자도 나왔었는데 지난 16일 날 이제 더위를 피해서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시던 85살 김모 할아버지인데요. 16일 날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이틀 만에 안타깝게 이제 네. 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이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열대야도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뭐 사람도 힘들고 가축들도 굉장히 힘들고 뭐 농작물도 일부 피해가 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낮 기온이 거의 35도까지 이제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그 햇볕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이제 농산물들도 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또 제주 바다도 이제 그러게요. 뜨거워져서 고순주의보까지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초기 가뭄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좀 더워도 좀 적당히 덥고 이제 비도 네. 좀 적당히 오고 좀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나감으로써 교육권이라든가 주거권이라든가 공익적인 부분들도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죠.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채널들의 용호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 달 만인가요? 한 달 만. 한 달 좀 더 됐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용호상박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의 뭐 도롱뇽처럼 한 달을 용호상박의 예, 도롱뇽. 도롱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은 뭐예요? 저는 특별히 용호상박에서 네. 뭐 맡은 역할은 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박이에요? 예, 요즘 뭐 무대를 피해서 네. 사무실에서 책 보고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고재희 기자의 의상이 아주 그냥 젊은 예. 젊은 감성. 패셔너블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캉스틱한 옷으로 잘하셨어요. 예, 입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그 드림타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예. 해요. 그 노영 로타리의 그 우뚝 솟은 오뚝소스. 네,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드림타워 이제 카지노 이전을 위한 사실상 사전 준비라고 볼 수 있죠. 카지노 영향평가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15명 심의위원 가운데 14명이 적합, 한 명이 이제 조건부 적합 예.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사실상 통과가 됐어요. 예, 통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뭐 그 예상하신 거랑 비슷하게 간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보니까 800점이 지금 넘으면 적합, 네. 800에 미달되면 이게 부적합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이게 과연 몇 점인지 제가 다른 기자들한테도 문의도 해보고 심지어는 카지노 감독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얘기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결국 그러면 이거는 점수라는 게 어떠한 그 정량적인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적합 부적합만 그냥 가르는 어떤 기준선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게 보니까 뭐 지역사회에 영향된 부분이 500점, 뭐 지역사회 기여가 300점, 그리고 주민 의견조사 200점 등이 있는데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세부 항목이 지금 하나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를 원래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네. 이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협치 차원에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취지를 제대로 달성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예상하셨지만 이거 카지노 이전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사전적인 단계가 아닌가.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답정너 이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해설지는 없고 답지만 주더라. 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평가 자체가 아까 우리 고 기자님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항목이 있고 또 이 근거가 되는 부분이 그 과거 2018년도에 랜딩 카지노 할 때 아마 제공된 사례를 준해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수 공개가 안 됐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지금 현재는 대회비입니다. 대회비라서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저희 의회로 네. 이게 이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옵니다. 올 그때는 때. 이제 공개가 되고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보긴 했는데
뭐 그 15분이 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면면을 보면 뭐 5개 분야에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 기자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물론 평가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평가 항목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뭐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처럼 제주도에서도 이제 심의원 수도 좀 늘리고 나름의 이제 성의를 보인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여전히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데, 사실은 이 카지노 영향 평가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이 된 거예요. 지난해 말인가요? 제가 정확한 시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카지노와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카지노 이전을 할 때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 건데, 이 처음으로 치러진 영향 평가 제대로 된 건지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예. 그 이 카지노 영향 평가 자체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시도가 된 겁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카지노 관리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거에 앞서서 저는 그 관광진흥법에 보면 사행산업에 관련된 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2018년도에도 준용이 됐고요. 이번에 또 그 조례 개정이 되면서 그 시행 규칙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가지 항목, 9개 평가, 그리고 18개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해서 3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네. 이 평가 항목으로 해서 뭐 일정 부분 그 나뉘어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뭐에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의 배점이 달라진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영향 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카지노 사업장이 이제 워낙 대형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5개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어떤 풀단을 구성해서 그 중에 이제 무작위로 이제 그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뭐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 카지노 사업장이 앞으로 이 지역에 미치게 될 어떤 뭐 여러 환경적, 경제적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뭐 풀단이 구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는 없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뭐 상당히 굉장히 어떤 수기 수준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게 좀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보니까 이게 세상에나 13일 딱 하루 지금 당일치기로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심의가. 그래서 보니까 심의위원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사업자가 영향평가서 제안 설명을 했고, 현장 실사를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이게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도에서 왜 하루만 했느냐라고 제가 또 문의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며칠의 어떤 수기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인데, 사실 우리가 카지노 행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의구심, 뭐 어떤 의심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랜딩 카지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카지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내부의 어떤 중요한 정보의 비공개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이렇게 비공개로 할 거면은 뭐 굳이 거창하게 무슨 카지노 산업 뭐 전국 최초로 뭐 영향 평가를 한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 거면은.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렇죠.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다 보니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이제 평가 기준도 그렇고 배점도 그렇고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회에서 그 시행 규칙에 따라 가지고 평가 항목들이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럼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 의견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저부터 뭐 열심히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분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요식행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심의 결과로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적합 판정을 내게 된 근거를 밝혔어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세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적합 판정을 했는데 그 적합 판정의 근거 동의들을 하시는지. 예.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인력 채용입니다. 네. 벌써 2,700명 중에 80%를 지금 도민들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저도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쪽에서가 합격 통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랜딩 카지노 사례를 보더라도 좀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 얼만큼 카지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고객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기금이 얼만큼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 그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쵸. 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예. 고용 창출과 아무튼 수익의 극대화를 통한 관광 세외 수입 증대를 보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전망을 했는가? 이건 뭐 못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영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 평가하려면 그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만 이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굉장히 또 특히 경제에서 중요할 게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정말 많은 경제 주체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아니 근데 그 지금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네. 관광객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국인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쵸, 외국인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야 특히 되는 외국인이 가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그 전제 자체를 안 하는 순간 이 영향평가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안 오는데 뭐 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제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광객은 거의 이제 스톱된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풀렸을 때 뭐 나름대로 그쪽에서가 모객을 유치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보더라도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4일이죠 원래 무사증 제도도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드림타워에서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어찌 보면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롯데 관광개발회사가 가장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그런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까지 많죠. 예측을 하고 영향평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반영되지는 않았을 예. 거다. 그런 예. 것들을 이제 깔고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건 이제 카지노 영향평가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준공 심사를 받아야 될 거고 드림타워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카지노 이전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의회에다가 이제 의견을 묻게 될 텐데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소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의회 내의 의견들도 좀 갈리지 않을까. 더더욱 이제 드림타워가 원래 태초부터 워낙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문광이 해당 상임이시잖아요. 마치 또 문광이시네요. 네. 또. 분위기는 어때요, 의회 내? 원래 지금 드림타워 자체가 1994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최초에
그 허가가 난 상황이라서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매물단지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는데요. 저 역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와야 이게 뭔가 그 시행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네. 수익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 지금 시행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지노 관련 산업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또 그 준공관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소방부터 시일이 뭐 걸리겠죠. 네. 실이 엄청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조금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찌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뭐 점검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광객이 당분간 이렇게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하면 이제 어떤 이전 허가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수도 뭐 있죠.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얘기잖아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 시행사 측에서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가가 나고 시작이 된 순간 네. 인력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인력 채용이라는 게 지금 2,700명 가까이 되는데 수익은 없고 지출은 돼야 되고 그러면 아마 시행사 측에서도 일면 운영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준공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브릿지론을 약 6,500억 정도를 지금 차입을 하기로 지금 예정을 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제가 뭐 비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자체가 이제 관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 매출액이 그 큰 대기업 집단의 상반기 매출액이 5억 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거래가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서는 진짜 이번 드림타워의 카지노의 어떤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달라붙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카지노 인허가와 이전이 이루어지고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지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때 거죠. 가서 더 큰 문제가 그쵸. 사실은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의회 의견이 그렇게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원희룡 지사가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훨씬 더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예.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원희룡 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뭐 근거가 저는 영향평가라고 보거든요.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그 데이터를 갖고 지사가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가 뭐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님 얘기했지만 뭐 어쨌든 그 평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전원이 적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 분만 조건부 적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승인을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 지사가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했던 여러 공약 중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그러니까 뭐 물론 공공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뭐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거나 가끔 이제 어떤 공공 채용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주에서 그렇게 대단위로 채용하는 그런 기업 집단들이 별로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드림타워의 어떤 이 대규모 채용 계획은 굉장히 뭐 본인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론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지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 아니면 정무적인 생각으로 야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어떤 좀 내가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아마 오락관광단지 자본 검증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막 털었을 걸요 아마 그냥 예.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일단 두 분 다 아무튼 이제 뭐 이전 허가를 내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이후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전을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지금 다 명단 비공개됐죠. 뭐 어차피 심의위에서 오케이 한 거를 도의회에서 따로 특별한 결격 사유를 잡지 못하는 한 뒤집기도 어렵죠. 구속력도 갖고 감독위원회에서도 그걸 뒤집기도 그렇죠. 뭐 지사도 보면 아니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굳이 반대해야 돼? 아무도 욕 먹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욕을 먹는 이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저희 의회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영향평가 항목을 이제 저는 잘 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아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게 다 금전적인 부분만 지금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물론 사행성 산업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건 맞고요.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거든요. 그 평가 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그 배점 기준에는 많이 미약하다. 기준 자체가. 예.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이 어찌 보면 어려움인데 그 부분은 조금 배제돼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력 채용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 기여도라든지 뭐 주변에 예를 들어 뭐 학교에 뭐 일정 부분 장학금 지급한다든지 거의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지역 주민들 위주로 평가 배점을 좀 바꿔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처음 평가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회 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들을 모으는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약간 드림타워 자체의 논란으로 좀 가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 계획 때부터 논란이 돼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인데도 여전히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들어선 위치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제 뭐 그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들도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지노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뭐 교통 문제도 있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도에 8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8개 카지노가 보면 거의 다 도심권에 있거든요. 신화 역사 월드만 빼놓고. 그래서 카지노 자체가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뭐 입구부터가 뭐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습권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번 영향평가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외부 광고를 하지 말라.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도민들하고 별개의 진입로를 하라 해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뭐 예를 들어 교통의 문제, 그리고 하수의 문제, 그리고 일조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건물은 지어졌죠. 그렇다고 그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 드림타워 그 시행사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뭐 빚이라든지 일반 소음 같은 경우는 큰 법적인 그 기준이 별로 없는데 그 지금 일조권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드림타워 같은 경우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38층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빌딩풍이라든지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대형 카지노가 그 지역에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체감하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한 2곳 있고 이제 뭐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과연 대형 카지노가
과연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논문 검색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딱히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출입 자체가 이게 외국인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주변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구체적인 모습을 좀 상상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 자체가 이게 또 워낙 크고 유리로 네, 그렇죠. 또 이게 뭐 빛반사라든가 뭐 어떤 뭐 소음 공해라든가 풍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이 돼서 건물이 가동되고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인 어떤 이용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어떤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다만 어쨌든 롯데관광개발 측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는 일단은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는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준공 심사가 되면 준공 심사 이제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파생되는 아까 얘기한 빛반사, 뭐 빌딩풍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은 사실은 그 건물이 있는 한은 계속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 도의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부에 주문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관리 감독권은 집행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이제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뭐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권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빚의 문제, 그리고 바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타난 데이터는 없지만 이 부분을 예측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건물 준공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은 이상 드림타워 준공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실은 이제 드림타워 카지노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드림타워 카지노도 카지노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신화월드 그렇죠. 사례를 네. 보면 거기도 사실은 기존의 카지노를 이제 이전시켜서 확장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기존의 카지노를 이제 한 5배 정도로 확장하면서 이전을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후에도 이제 제2, 제3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우려가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드림타워 문제보다 더 이제 논란들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그 세계적으로 그렇고 카지노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지노의 개념이 복합 리조트 개념의 카지노를 지금 만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16개, 내국인까지 포함하면 17개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큰 카지노가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 2개 더 지금 영종도에 만들려고 복합 리조트 개념의 카지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신화역세 월드에 있고 이번에 드림타워까지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카지노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통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저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으면은 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광진흥법상의 그 허가제가 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업 허가를 받으면 그 시행사 측에서가 뭐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도 법이 뭐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뭐 우리 도라든지 일반 행정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기 전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저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거는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카지노 업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렇죠. 우리를 좀 산업으로 키워라. 자, 그런데 이 규제를 좀 풀고 산업으로 좀 키워서 좀 고용 창출도 하게 하고 우리가 지역에 좀 기여도 할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결국 원하는 게 저거였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지금 뭐냐면 그
복합 리조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복합 리조트 저희가 제주에서 신화월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화월드가요 보면 이제 뭐 분양형 콘도미니엄, 뭐 그렇죠. 호텔, 뭐 비롯해서 쇼핑 시설, 위락 시설, 놀이 시설, 심지어 식음료까지 모든 게 그 한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이 가족 단위로 왔다? 그러면 신화월드를 안에서만.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뭐냐면요. 복합 리조트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카지노 업계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게이밍을 좀 다양화할 수 있게 해라. 게이밍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거 하고 민영화를 시켜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랜드가 지금 공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카지노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점점 민영화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점점 이용객의 저변 확대.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뭐 복합 리조트라든가 어떤 단순한 영업장 이전 확대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게이밍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이용의 이용 제한 조건의 어떤 이 철폐 등을 점점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카지노를 바라본다라는 건 좀 약간 너무 섣부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형화해서 이전하는 거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미 2단계, 3단계를 네. 앞서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약간 다른 맥락에서 저는 좀 말씀하시죠. 다르게 생각하는 예. 게 물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산업이 물론 사행성 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합법화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법화된 산업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얼만큼 뭐 어찌 보면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규제도 필요하지만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그 대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제도가 없지만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7단계 제도 개선에 갱신 허가권 제도를 지금 특례로 네. 지금 제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아온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뭐 5년마다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 관리 감독 차원에서 안 되면 허가권 뭐 일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실제로 봅니다. 옛날에 1993년까지는요. 있었어요. 카지노가 관광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원래 3년 단위로 원래 이 그렇죠. 갱신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관광진흥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떤 한 번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계속 영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희한하게 영업권이 되어 버렸고 이게 결국 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람정 같은 경우에는 하얏트 카지노를 뭐 1,000억 원에 샀다. 그리고 이번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LT 카지노를 뭐 400억에 샀다 그러는데 공정 가액이 없습니다. 공정 가액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과거의 카지노 업계에서가 어찌 보면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소위 말하는 로비, 입법 로비를 해서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카지노 산업에 관련돼서 우리 도민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어찌 보면 도민의 시각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특별히 제주도만큼은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아와야 된다는 게 저희 의지고 입장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장이고 시내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가 오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지역화 상생도 하고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이제 좋은 취지로 잘 살려서 가려면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바라는 부분들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도민들에게 조금 더 감시하는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그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까? 깨톡 코너라고 깨톡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깨톡. 네.
깨놓고 일침하는 토크.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누군가를 지적을 하고 저희가 예. 이제 깨톡을 보내듯이 아. 예, 일침을 한마디씩 하고 깨톡. 마무리해 주실게요. 예. 예. 저는 오늘 그 원희룡 지사님께 저희 깨톡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예, 원희룡 지사님께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참 꿈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주가 커지는 꿈, 또 뭐 본인이 커지는 꿈. 네. 자, 드림타워 도민들이 정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현명한 판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드림타워 관련해서 그 시행사 롯데관광개발 관광개발 우리 김기병 대표이사님께 네. 깨톡하고 싶습니다. 그 영향평가에 나타난 대로 우리 도민과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의 여러 가지 상생관계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네. 약속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이끌고 계신 현일생 조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관악제가 지난 주말에 네. 예, 막을 내렸어요. 네. 예, 벌써 25년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소감이 있으시다면,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제주국제관악제가 이제 그 시작 당시에 제가 이 문화행정을 맡는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예. 그때 지나고 나서 제가 공직생활 40년 넘게 네. 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 조직위원장으로 이 봉사하는 자리지만 그러셨군요. 네. 와서 25주년 사반세기를 맞는 느낌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그 뿌듯함, 이러한 감정과 함께 그래도 이렇게 잘 이어져 왔구나 하는 어떤 안도,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비대면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네. 방식으로 개최가 됐어요. 네. 예년과 다르게. 네, 네. 뭐 잘 진행이 됐죠. 뭐 평가들은 네. 다 좋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기본 계획만 하더라도 한 4-5차례 이렇게 수정을 하고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방역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할까, 취소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고민하시다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 어쩌면 이런 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전략, 또 이런 테크닉 이런 것도 키울 수 있었고요. 보람이었어요. 예,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연주자들도 네.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그렇죠. 호흡하고 네. 이럴 때 조금 더 느낌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객 없이 네. 물론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기는 했지만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괜찮았나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바라다 보는 이제 저희도 너무 아쉬웠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예, 정말 뭐 현장에서 이제 관객들과 이렇게 마주한 것처럼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 좀 너무 좋았어요. 네. 어쨌거나 뭐 이제 유튜브 인구들이 워낙 많고 온라인으로 이런 문화를 그렇죠. 소비하는 인구들도 많기 네, 때문에 네. 뭐 추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이런 방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기술과 이렇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그런 테크닉 이런 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 국제관악제는 해마다 약간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뭐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네. 뭐 저희 주제는 이제
그 초창기부터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그쵸. 주제, 예, 이 너무 주제 좋아요, 하나로 그 말이. 예, 네. 모든 걸 이제 대변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이제 여러 차례 수정을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 계신 연주팀들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해나갈까? 특히 이제 25주년이라는 이런 그 어떤 역사적인 이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마련을 할까? 이제 고민 끝에 저희가 내시를 기하자 이 기회에. 그래서 우리 국내에 그리고 도내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음악을 이끌어 나갈 이 젊은 관악인들, 이 정말 떠오르는 별들. 그래서 라이징 스타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젊고 이제 유능한 이런 분들을 무대에 국제 무대에 모실 수 있는 기회라서 참 좋았어요. 더 젊어진 것 같고 또 이 어쨌든 관악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러한 울림이기 때문에 그런 울림이 저는 제 가슴에는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기간도 좀 줄고 네. 이제 출연지도 이제 국내 출연자로 한정이 됐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네. 풍성하고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덕분에 이제 네. 코로나 덕분에 네.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국내의 젊은 네, 네. 음악인들이 또 네.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못 나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네요. 그런 기회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 또 이제 흔쾌히 제주도니까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라는 장소적 의미 이게 이미 우리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그런 이제 느낌이라든가 이런 감동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우리 제주가 그냥 제주가 아니구나 세계인의 보물섬이라는 게 정말 이제 증명이 되는 이제 그런 확연한 느낌도 받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잘 맞습니다. 만드셨네요. 네. 이번 그 국제관악제 했을 때 저는 약간 특이했던 게 개막 공연에 요즘 이제 대세라 하는 트로트가 그렇죠. 결합이 됐어요. 어떻게들 보셨나요? 뭐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제 저희 제주국제관악제는 이제 100% 순수 예술 축제예요. 이 클래식 축제에 트로트 엉뚱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지만 이제는 이제 문화의 변화가 저도 이제 그 예술 활동을 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 장르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여타 다른 장르와 어떻게 잘 콜라보를 이뤄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뭐 이제 그 트롯이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이제 그 설레임이라든가 위안과 희망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제주가 나온 제주 출신 가수 진심원 선생님 해서 그 보약 같은 친구 같은 거는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딱 맞는 그 노랫말인 거예요. 이제 노랫말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 관악 반주 100% 관악 반주에 트롯 되게 좋았습니다. 클래식을 조금 친숙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계기 된 것 같은데 그 관악제 역사로 조금 거슬러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까 25주년을 맞았다고 했어요. 1995년에 처음 개최가 됐는데 제주에서 관악이 어떻게 이제 연결고리가 생겼을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에 조금은 불모지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국제관악제가 태동하게 됐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먼저 제주관악의 태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미군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파견된 길버트 소령이라는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보유원 당시에 한국보유원 뭐 우연고등학교, 제주중학교, 농업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좀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할까 이렇게 해서 관악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이 2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 그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정말 이건 드라마인 거예요. 그 길버트 소령이 그 서부드 배후에 올라타 계시고 이제 그 보육원 학생들이랑 우리 뭐 이제 그 중학생들이 그 선창가에서 세상에 거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제주관악이 태동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밴드가 한 400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10%한 40여 개의 밴드를 갖고 있어요, 제주가. 그래서 전국의 1%인 우리 제주가 10% 이런 밴드. 이걸 아무래도 관악이 이제 대중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조화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장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 이제 이미 이제 작고하신 우리 구봉식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박이 관악인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제주 국제관악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창설을 해서 한 3회 정도는 이제 자비로 전부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3년까지는 이제 본인들하고 그다음부터는 제주시가 이제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커오게 된 어렵게 왔어요. 그래도 그렇죠. 참 이게 한 해 거르지 않고 25년을 매해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 왔거든요. 되게 이제 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25년 세월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먼저 그 도민들의 후원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게 전부 이제 우리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또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던 것은 민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행정이 중심이 되다 보면 정책 결정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예산 지원은 행정에서 받고 있지만 민간이 주도돼서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 담당 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라산 소주라든가 당시 제주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진짜 막 몇백만 원 뭐 이렇게 광고 협찬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재정적인 것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또 이제 겨우 이제 그 사무국 운영 체계를 겨우 꾸렸는데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맡은 다음에 최근에 이제까지는 전부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는 좋지만 그래도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일이 안 터져서 망정이지 터지게 되면 그런 것들의 이제 국제관악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제 명분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이건 뭐 아직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저희 뭐 고유의 사무실 조차도 제대로 이제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사반세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주도와 이제 그 행정과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이런 새로운 것도 도약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대화 중에도 나왔지만 원래 행정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절에 문화예술 분야를 오래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도 하시고 작가시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 워낙 조예가 깊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공무원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국제관악제 조직위를 이끌게 된 인연이랄까요, 계기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초창기 당시에 제가 그 문화과장을 했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공직생활 전체를 틀어서 문화행정에 몸담았을 때 그때 그 직위에 있을 때가 가장 저의 혼을 다 쏟은 그럴 때.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행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정책 결정자가 잘 결정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잘 따라오는 것뿐이긴 하지만 그러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위원회 이제 이 관악인들이 좀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임해가지고 저 외국에 한 달 동안 여행 가 있었는데 자유의 영혼을 찾아서 가 있었을 때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했더니 이걸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문화고 또 초창기에 저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를 한번 사회에 그래도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쳤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아주 유쾌하게 네. 맡았습니다. 예. 벌써 과정은 이제, 힘들었지만 예, 조직위를 이끄신 지 벌써 4년이 네네. 지났어요. 네네. 예, 뭐 그간에 그 전부터 관악제를 꼭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시긴 하셨지만 이제 조직위를 이끄신 이후에 네 차례 이제 관악제를 네. 개최를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나 뭐 연주자랄까 뭐 네. 있으신가요? 네. 그 초창기에 그 알프렛 리드라고 미국 분이신데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작곡가님이 그 지휘도 하세요. 이분이 그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그 티셔츠를 입고 그때 지휘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의 모습과 함께 우리 뭐 고봉식 선생님이야 뭐 당연하시지만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악으로만은 아무리 관악이 대중성을 갖고 있고 야외에서 연주할 수 있는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아서는 이제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외에 유명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해녀 삼촌들 이 관악이라는 게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관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뿜어내는 소리잖아요. 근데 해녀 삼촌들이 그 호위하는 순빗소리도 순빗소리. 관악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해녀 삼촌들과 콜라보를 이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그걸 실상적으로 무슨 해녀 삼촌들이 관악이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었지만 그걸 제가 되게 많이 고집을 해서 이제 관악인들을 되게 설득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뭐 원더풀을 외치는데 그래서 또 해녀 삼촌들이 다시 그 콜라보 했던 독일과 캐나다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요. 저는 못 가봤지만 캐나다의 국영방송이 바로 와서 생중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제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무슨 뚜렷한 그 정말 그 무슨 전문 뮤지션들의 공연도 좋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조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기획을 했고 또 프로그램으로 또 이제 현실을 시킨 그런 것이 되게 이제 가슴 뿌듯하네요. 4년간 무보수로 일하신 거잖아요. 이게 봉사하는 자리니까요. 그런 어떤 보람, 그런 것 때문에 4년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제 국제관악제가 이제 25주년이니까 사실은 청년이에요. 이제 새로운 출발,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주 국제관악제가 정말 이제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그러한 어떤 음악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된다.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도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아니 관중을 못 모이고 그러게요. 이렇게 마스크 껴서 이거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그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이라든가 이제 우리 뭐 MBC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온라인 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을 어떻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저명한 이제 밴드라든가 앙상블 팀을 저희가 못 모셨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영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3D화해서 이제 아트센터에서 우리 뭐 이제 따로. 그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세계에 알리고 하는 이런 신기술과의 어떤 여러 융합? 매체들과 네, 같이 그렇죠. 융합해서. 그런 테크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또 그리고 프로그램도 역시 이제 그 다른 장르와 이렇게 잘 융합을 시켜나가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25년 동안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우리 이상철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 시스템을 가져가지고 젊은 후배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조직화, 재정의 안정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인의 의지와 봉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힘으로 이제 국제관악제가 굴러가고 그리고 여러 매체와 콜라보를 해서 접근성을 좀 향상시키고 뭐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금 저녁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